50년 만에 돌아온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아들들은 절규했습니다. 왜 그토록 사랑했던 할머니가 아닌 평생 증오했던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오열했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죽은 엄마가 남긴 낡은 유품 상자. 상자 속에서 드러난 믿을 수 없는 진실에 아들들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대체 그들의 지난 50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970년대 초반 부산 외곽의 산골 마을의 비탈진 골목길. 시멘트 계단을 따라 오르면 나오는 작은 판잣집들 사이로 연탄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어우러져 흘러나왔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는 아직 가난했지만 사람들의 마음만은 따뜻했던 시대였죠. 28살 정순 씨는 그런 동네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영호가 8살, 둘째 영수가 5살이었고 뱃속에는 세 번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남편 덕수는 골목 어귀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라면과 과자, 담배를 파는 조그만 가게였지만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생계 수단이었죠. 매일 아침 정수는 연탄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보리밥을 지었습니다. 그 시절엔 쌀밥이 귀해서 보리를 섞어 먹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아이들은 엄마가 끓여준 된장국과 김치만 있어도 맛있게 먹었어요. 영호야, 영수야, 일어나자. 엄마가 맛있는 밥 해놨어. 엄마, 오늘 아기 언제 나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해. 그때까지 형이 동생 많이 도와줘야지. 가난했지만 가족들은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작은 밥상 앞에 둘러앉아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이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를 들으며 소박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 아래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남편 덕수의 가게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큰 슈퍼마켓들이 생기면서 동네 구멍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덕수는 더 큰 수익을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친구가 돈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자기야,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아이 셋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정수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 몰랐죠. 몇 달 후 덕수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자가 워낙 높아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웠죠. 설상가상으로 덕수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남자들은 힘들 때 술로 현실을 잊으려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동네 선술집에서 막걸리 한 사발에 안주 하나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곤 했죠. 급기야 도박까지 손을 댔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엔 빚을 못 갚으면 집 문짝을 발로 차며 큰 소리로 협박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야, 덕수 있냐? 돈 언제 갚을 거야?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마련해 드릴게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자만 몇 달째야. 이런 일이 반복되자 온 동네가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동네는 지금보다 훨씬 인정이 많았지만 동시에 남의 일에 관심도 많았거든요.
임신한 몸으로도 정수는 파리를 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 시절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부잣집에서 빨래를 해주거나 청소를 해주는 일, 시장에서 야채를 다듬는 일 정도였죠. 하루 종일 일해도 얼마 안 되는 품삯으로는 쌀 한 가마니 사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압박이 극에 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순아, 이게 다 내 탓이야. 남편을 제대로 못 챙겨서 이 꼴이 난 거 아니냐.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이거냐?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키고. 시댁 식구들은 정순을 온갖 일의 원흉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남편이 잘못해도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욱 잔혹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순의 친정 부모님까지 모독하기 시작했어요. 네 부모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런 꼴이야. 가문도 더러운 게.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내요? 괜찮아, 아들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덕수는 술에 취해 정순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임신한 배를 움켜쥐며 정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연탄 한 장 살 돈도 없어서 방 안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정수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도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더욱 잔혹한 말을 던졌어요. 정순아, 네가 낳을 그 애는 정말 우리 핏줄이 맞냐?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덕수가 그 꼴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혹시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정수는 천둥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 여자에게 불륜 의혹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아버님, 그런 말씀은 안 되십니다. 정말 덕수의 아이가 맞아요.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할 거야? 시어머니도 거들어 나섰습니다. 맞아. 수상해. 남편이 술만 먹고 도박만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이때부터 정순에 대한 의심과 모독이 더욱 심해졌어요. 시댁 식구들은 정순을 마치 죄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망신시키더니 이제 더러운 짓까지. 우리 집에서 혼외자를 낳겠다고? 정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끊임없는 의심과 모독을 견뎌야 했어요. 빚쟁이들의 협박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은 집 문짝을 뜯어내며 들어와 가재도구를 모두 뒤져놓고 갔어요. 돈 없으면 애라도 팔아서 갚아. 제발 그런 말씀은 마세요. 곧 마련해 드릴게요. 아이들은 이런 광경을 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특히 8살 영호는 엄마를 지키려고 빚쟁이들 앞에 서기도 했어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이 꼬마가 어디서 나서. 정수는 아들이 맞을까봐 급히 영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시댁의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정순아,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너는 이 집에서 나가라. 아버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곧 셋째도 태어나는데. 아이 둘은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넌 혼자 나가. 뱃속 그 애는
우리 핏줄인지도 의심스러우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그 시절 시댁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의 결정에 절대 복종해야 했고 반박할 권리조차 없었어요. 제발요. 아이들과 떨어질 순 없어요. 정순의 절규는 소용없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남편마저 등을 돌렸다는 것이었어요. 나도 이제 지쳤어. 내가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아. 혹시 그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면 난 어떻게 해? 남편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 때 정순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따리 하나에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를 담는 정순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여자들이 가진 것은 정말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화장품이라고 해봐야 얼굴 크림과 바셀린 통 하나, 그리고 헤어진 거울 하나가 전부였죠. 엄마, 어디 가요? 저도 같이 갈래요. 엄마, 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정순의 치마 끝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은 엄마가 전부였어요. 아빠는 바깥일만 하고 집안일은 모두 엄마가 담당했거든요. 엄마 없어도 할머니께 착하게 굴어야 해. 말썽 피우면 안 되고 형이 동생 잘 보살펴줘. 하지만 정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엄마는 너희를 버리고 간 거야. 이제 할머니가 키워줄게. 그런 엄마는 잊어버려. 그 순간 8살 영호와 5살 영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버렸다는 원망이 말이죠. 한겨울 추위 속에서 정수는 임신한 몸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갈 곳도 없이 눈이 내리는 밤거리를 헤매며 말이에요. 정수는 부산 외곽의 산동네의 작은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그 시절 산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판잣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곳으로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수도도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죠. 하지만 집세가 싸서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어요. 방 크기는 고작 2평 남짓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벽 틈새로 들어와 몸을 오들오들 떨게 했어요. 연탄 한 장 살 돈도 없어서 신문지와 헌 옷가지로 틈을 막으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한 달 후 정수는 혼자서 셋째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그 시절엔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았어요. 산파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정수는 혼자 진통을 견디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을 때 정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이런 곳에서 낳게 해서. 산후조리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정수는 일터로 나가야 했어요. 미역국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말이죠. 정수는 새벽 4시부터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시절 시장은 새벽부터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무와 배추를 다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도 멈출 수 없었어요. 칼에 베어 피가 나도 물에 헹구고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생선 손질을 할 때는 비린내와 차가운 얼음물 때문에 손이 갈라지고 부어올랐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앉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도시락을 살 돈이 없어서 물 한 컵으로 배를 채우곤 했어요. 저녁에는 시장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야채 찌꺼기와 더러운 물을 치우는
일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다 보면 바지가 젖고 냄새가 배었지만 그마저도 소중한 일자리였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민수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시장으로 달려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채소를 다듬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어머니 옆에서 작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기도 했어요. 놀라운 것은 민수가 어른들보다도 일을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1살 아이가 물을 다듬는 솜씨가 능숙했고 어머니가 힘들어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도구를 가져다 드렸어요. 손님이 오면 또박또박 인사를 하고 잔돈 계산도 정확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어른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다른 상인 아줌마들은 이런 모자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일을 잘해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거든요. 전 아이 또래 아이들이 놀고 있을 시간에 이렇게 능숙하게 일한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었어요. 정순아, 애가 학교 끝나면 놀아야 할 텐데 여기서 일만 시키니? 괜찮아요. 다른 맡길 곳도 없고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민수는 어머니의 힘든 상황을 어려서부터 이해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엄마 도와드려야 해라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일당은 고작 몇천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수는 번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돈은 정말 귀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쌀 몇 대 살 돈 버는 것도 어려웠죠. 그래도 정수는 언젠가 필요할 날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정수는 아이들의 학교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그저 멀리서나마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 시절 학교는 지금보다 담이 낮아서 밖에서도 운동장이 잘 보였거든요. 정수는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영호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 영수가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정순이 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시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정순을 발견하자마자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당장 꺼져. 시아버지의 큰 소리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정순을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여자로 알고 있었어요. 더 나쁜 것은 불륜을 저질러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수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되었고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정수는 아이들을 더 멀리서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했어요. 마음으로는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정수는 독감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병원 갈 돈도 없어서 며칠 동안 방에서 끙끙 앓았어요. 민수는 엄마가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물수건을 가져다 이마에 올려주고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할게요라며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도박과 술에 빠지기 전
자상했던 남편. 덕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정수는 가슴이 저렸어요. 11살 아이가 라면을 끓여 가져다 주고 엄마 대신 빨래까지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아픈데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고. 며칠 후 몸이 조금 나아진 정순을 본 이웃집 아줌마가 미역국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어요. 다들 형편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나마 산동네 사람들의 인정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자마자 다시 일터로 나갔어요. 민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하루하루 버티며 살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이 더 지나 있었습니다. 영호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영수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정수는 여전히 산동네에서 민수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정순을 안쓰럽게 여기던 한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 아줌마는 정순의 과거 사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혼자 아이 키우며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았어요. 정순아, 너네 큰아들 공부 잘한다며? 내일 학교에서 상 받는다던데. 정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우리 영호가요? 그날 밤 정수는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에게도 형 자랑을 했어요. 민수야, 너 큰형이 학교에서 상 받았대. 대단하지? 민수는 아직 어려서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정수는 영호의 시상식 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사람들 뒤쪽에 숨어서 말이에요. 영호가 상장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영호 정말 잘생겼다. 공부도 잘하고. 하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만약 시댁에서 알게 되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본 정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동시에 더 큰 다짐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 자신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무렵 정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저녁에는 다른 집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영호의 상 받는 모습이 계속 떠올라 힘든 것도 잊고 일에 매진했습니다. 아줌마, 애기가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늦게까지? 괜찮아요. 저희 애는 혼자서도 잘해요. 정순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른스러웠어요. 엄마가 늦게 들어올 것을 알고 미리 문단속을 하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정순을 더 슬프게 만들었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기다리며 잠이 들곤 했어요. 정수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이제 성인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영수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은 할머니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성장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엄마도 없는 저희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그래, 너희 엄마는 정말 나쁜 여자였어. 하지만 할머니가 있잖아. 한편 덕수는 아내와 헤어진 이후로도 한동안 술과 도박에 빠져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사람 구실은 하게 되었어요. 가끔 집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주도적인 아버지 역할보다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정도였죠. 결국 할머니가 모든 것을 감당하며 두 아이를 키운 셈이었습니다. 영호와 영수에게 할머니는 엄마이자 아버지였고 세상의 전부였어요. 정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부로 식당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몸이 많이 늙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청년이 되어 어머니를 도우며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정수는 마침내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충분히 성숙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두 형이 있다는 것, 어떤 사정으로 떨어져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엄마, 형들은 엄마를 모른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마음 쓰세요? 그래도 내 아들들인걸. 어쩔 수 없는 마음이야. 영호의 결혼식 날, 정수는 평소와 다르게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연한 회색 원피스의 날 같지만 깨끗하게 달인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쳤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스카프로 얼굴 일부를 가려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혼식장 한 구석, 사람들 뒤쪽에 숨어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비록 멀리서였지만 정순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영호 잘생겼네. 행복해라. 물론 영호는 결혼식에 엄마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영호는 세상 사람들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차라리 편했거든요. 몇 년 후 영수도 결혼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혹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디 사는지도 모를 거야. 세월이 더 흘러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도 영호와 영수는 철저했어요. 할머니,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희에게 그런 엄마는 없어요. 형제들은 서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말이에요. 세월이 더 흘러 시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영호와 영수는 정말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들에게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영호와 영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희를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손주들도 함께 울며 할아버지의 관 앞에서 절했어요. 그들에게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는 장례식장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도 시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만약 아이들이 보게 되면 큰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아버님, 안녕히 가세요.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정수는 멀리서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큰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반자를 잃은 슬픔과 함께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영호와 영수는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더욱 손자들을 아끼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2년 후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영호와 영수의 슬픔은 더욱 컸어요. 할머니는 그들에게 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거든요. 영호는 관 앞에서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마치 친어머니를 잃은 아이처럼 말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수도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그들에게 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으로 자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정수는 이번에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마음으로는 함께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영호와 영수는 더욱 정순을 원망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람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 정말 무정한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모르는 척하다니. 그들은 정순이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멀리서나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흘러 정순 할머니는 70대 후반이 되었고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혹독한 노동으로 혹사당한 몸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어요.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50년간 단 하루도 아이들을 잊은 적이 없었는데 결국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걸까? 영호와 영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마지막까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족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민수뿐이에요. 정순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중년이 되어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낳아서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식당도 단골 손님들이 많아 꽤 잘 되는 편이었고 어머니를 가까이서 모실 수 있도록 바로 옆집에 집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민수는 효자였어요. 매일 어머니께 안부를 묻고 끼니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을 바라보는 민수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거든요. 정순의 마음에는 여전히 큰아들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잘해줘도 평생 못 본 두 아들에 대한 그리움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형들한테 연락해 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이미 늦었어. 정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어느 봄날 새벽, 정수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면서 의식이 흐려져 갔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또렷했던 것은 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영호야, 영수야,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했어. 정순 할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50년간 두 형을 그리워하며 살다 간 어머니의 마지막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연락하기에는 사연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고민 끝에 민수는 평소 정순을 안쓰럽게 여기던 어르신에게 부탁했습니다.
시장에서 영호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던 바로 그 분이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제가 드린 전화번호로 연락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정순 여사님이 돌아가셨다고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정순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고 복잡한 가족 사정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전화할 때는 더 적절한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정순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내일입니다. 전화를 받은 영우와 영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장례식에도 갈 생각 없어요. 하지만 결국 영우와 영수는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 한 구석에 남은 모정 때문이었을까요? 장례식장 입구에서 영우와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0여 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보다는 차가운 호기심이 앞섰어요. 정말 초라하네.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이구나. 장례식장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조문객도 몇 명 되지 않았고 꽃도 별로 없었어요. 그 시절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식은 정말 소박했거든요. 헌화 몇 송이와 촛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영호와 영수는 정순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인지 아니면 어려서 헤어져서인지 얼굴이 가물가물했어요. 사진 속 정수는 깊게 패인 주름과 힘겨운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두 아들에게는 그저 낯선 할머니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엄마 맞나? 글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주변 조문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영호와 영수는 전혀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장례식에 온 것처럼 무덤덤했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절은 해야겠지. 빨리 하고 나가자. 두 사람은 의무적으로 절 한 번 하고는 금방 일어섰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죽다니. 우리를 버린 대가를 치른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와는 정말 다르네. 영호와 영수는 할머니의 장례식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목 놓아 울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형들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옆집에 살던 사람입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이런 물건들이 있으니 혹시 모르니 아들들에게 보여드리라고 하셔서요. 먼지 쌓인 낡은 상자에서 편지들과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의 비밀이 담겨 있는 상자였어요. 영호의 아내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우리 애들 이름이 적힌 편지가 이렇게 많이?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한평생의 사랑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등록금 영수증들이었어요. 영호 중학교 입학 등록금, 영수 고등학교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까지 모든 것이 정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할머니가 보냈다고 했는데 이게 다 그 사람이 보낸 거라고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용돈과 생활비 송금 내역들이었어요. 영호가 군대에 있을 때 보낸 위문품비, 영수가 대학생일 때 보낸 생활비, 심지어 결혼 준비금까지 모든 것이 정순의 손에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세 번째로 나온 것은 병원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영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을 때, 영수의 딸이 맹장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을 때 모든 병원비가 정순의 이름으로 결제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우리 애들 병원비를 내셨다고요? 그런데 왜 저희는 몰랐죠?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시어머니께 부탁하셔서 두 분이 모르게 도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나온 것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몰래 찍은 영호와 영수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까지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거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할머니께서는 멀리서 두 분을 지켜보시는 게 하루에 낙이셨다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로 나온 것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정순이 50년간 쓴 일기였어요. 오늘 영호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거야. 교복이 잘 맞을까? 키가 많이 컸을까? 영수가 고등학생이 됐겠네.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고 있을까? 영호가 결혼한다고 들었어. 행복했으면 좋겠다. 며느리는 좋은 사람일까? 손주가 태어났다고 하네. 건강하게 자라길. 할머니가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마지막에 발견된 편지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호야, 영수야. 엄마가 너희를 떠난 건 버려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였어. 시댁에서 셋째를 혼외자라며 없애라 했을 때 엄마는 그 아이를 지키려고 너희와 떨어져야 했단다. 엄마는 50년 동안 한 번도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어. 사랑한다. 엄마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 그럼 할머니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때 민수가 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자 형님들의 친동생입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나신 후에 혼자 저를 낳아서 키우셨어요. 뭐라고? 그럼 당신이 우리 동생이라고요? 당시 시댁에서는 저를 혼외자라며 없애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저 때문에 형님들과 헤어져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를 데리고 나간 거구나. 어머니는 저를 키우면서도 평생 형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형들 돈 먼저 보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 학비는 나중에 마련해 주셨어요. 엄마가 우리 때문에 너한테 소홀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주셨어요. 하지만 항상 미안해 하셨죠. 형들과 함께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영호와 영수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5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그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평생 오해받으며 살았지만 그 모든 선택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항상 형들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도 상처받은 아이들이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동생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엄마를 오해했어. 영호와 영수는 민수를 모른 채 살았던 것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라셨다고 말하며 형들을 위로했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세 형제는 생애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만의 상봉이었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정순의 장례식은 초라하게 시작되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세 형제는 어머니의 유품을 함께 정리했어요. 손주들을 위해 직접 떠서 만든 스웨터들, 멀리서 지켜보며 재어둔 정확한 크기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후 세 형제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손주들은 처음 알게 된 할머니의 사랑에 대해 들었어요. 이듬해 정순의 기일에는 세 형제와 그들의 가족 모두가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순이 평생 꿈꿨던 순간이었어요. 비록 그녀는 세상에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마침내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되어 벚꽃이 피고 졌고 여름 장마가 지나가고 가을 단풍이 물들었다가 겨울 눈이 내렸어요. 그렇게 정순이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세 형제는 정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작은 묘지였어요. 주변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순의 묘비는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묘비 앞에는 정순이 좋아하던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고 민수가 가져온 정순의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순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다 함께 왔어요. 영호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영수와 민수도 나란히 앉아 어머니께 그동안의 안부를 전했어요. 민수는 품속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님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세 아들들아,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마침내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겠지. 엄마는 너무나 행복하다. 오랜 세월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영호야, 너는 항상 의젓했다. 어린 시절 동생을 지키려고 빚쟁이들 앞에 나섰던 모습을 엄마는 잊지 못한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 텐데도 용감했던 우리 큰아들. 이제는 정말 든든한 형이 되어 동생들을 잘 부탁한다. 영수야, 너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어. 엄마가 아플 때 작은 손으로 물수건을 가져다 주던 모습, 엄마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단다. 그 마음 그대로 동생도 잘 보살펴주고 형과도 힘을 합쳐 가정을 이뤄나가렴. 민수야, 고생 많았다. 엄마 때문에 외롭게 자라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구나. 어린 나이에 어른스럽게 엄마를 돌봐줘서 고마웠어. 이제는 형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형들이 그리워했던 소중한 동생이란다.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 오랜 세월 기도했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서 세 형제가 함께 웃을 날이 오기를, 손주들이 할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매일매일 빌었단다. 손주들에게도 전해다오. 할머니는 너희들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할머니가 직접 떠준 스웨터를 입고 따뜻하게 지내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이제는 정말 행복하렴. 엄마의 소원은 다 이루어졌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엄마가 평생 바랐던 전부였단다.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편지를 다 읽은 세 형제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영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세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순의 무덤 앞에서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이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진달래, 꽃잎을 흩날렸고 마치 하늘의 정순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 형제는 매달 함께 성묘를 다녔어요. 손주들도 함께 데려와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직접 떠주신 스웨터를 입고 무덤 앞에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인사했어요. 민수의 식당은 이제 세 형제가 함께 운영하는 가족 사업이 되었습니다. 벽에는 정순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는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손님들은 이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곤 했습니다. 세 형제의 아이들은 사촌들과 함께 자라며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갔어요. 그들에게 할머니 정수는 전설 같은 존재였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매년 정순의 기일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잔치를 벌였어요. 슬픔의 날이 아닌 사랑의 날로 기념하자는 것이 세 형제의 뜻이었거든요. 정순이 그토록 바랐던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오해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늦게 드러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서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됩니다. 정순 할머니는 50년간 버림받은 엄마로 살았지만 결국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은 마침내 세 아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오해받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때로 이해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사랑이 이루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정순 할머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